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 이면에 있는 돈의 이야기, 금융의 이야기, 자본의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큰 동의는 그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부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정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부가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고 원인이나 해결책도 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하나의 경제 행위였습니다. 농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은 토지하고 노예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일본 전쟁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요. 장기간 원정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고 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세로 넘어가는 그 소위 50년, 60년 이 기간 동안에 세계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계의 폭발적인 변혁들이 일어납니다. 네. 이 즈음의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은 역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6세기는 15세기의 근대양의 5배로 확장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제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상업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시기에 네덜란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 이때 해상 강국이었고 여러 나라의 네,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식민지도 만들면서 그 호령하던 네. 그런 나라였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하멜표르기라고 해서 네덜란드 맞습니다. 상선이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해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 같은 걸로 이제 지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감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가 150년을 호령을 합니다. 네. 전 세계 떠다니는 배 3분의 2가 네덜란드 상선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네덜란드 배가 많았습니다. 네덜란드가 일본을 처음 접한 거 그쯤 해서 우리나라도 오게 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에 하멜이 표류를 한 것은 17세기 효종 때입니다. 네. 그 17세기. 네덜란드 상선에 있는 배에는 어마어마한 신문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의 지도층들이 그러한 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일본을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닌데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16세기에 포르투갈이 상선이 들어왔죠. 표류됐을 때 네. 조총을 비싼 값에 사들입니다. 네. 그 조총을 가지고 결국은 전국을 통일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들이 일본으로 전수가 많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조선의 연운 분리술입니다. 조선에서 연산군 때 그 은하고 연이 같이 붙어 있는데 이걸 분리하는 기술을 네. 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은광을 다 폐쇄하면서 이 기술은 사장되고 이 기술이 외관을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은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유럽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이 강국이 되는 기틀이 마련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요. 그 뒤에도 우리나라 도공들을 다 납치해 갑니다. 사실 그때 당시의 도자기는 지금의 반도체입니다. 사실 그만큼 중요한 네네. 그 기술을 청화백제 기술은 우리나라하고 명청밖에 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명청은 해금령으로 사실은 전혀 거래를 안 했고 결국은 일본이 우리의 기술을 갖고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상업 강국, 무역 강국으로 부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과 조선의 차이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기술을 중시하고 알아봤느냐 그리고 기술인들을 우대를 했느냐가 하나의 차이였고 두 번째는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네. 바다로 뻗어나갔느냐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느냐 그 두 가지 차이가 일본과 조선의 운명을 갈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뭐 산업공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기술, 공, 그다음에 상업, 상이 사실 후순위에 이제 밀렸던
시대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빨리 깨닫고 또 맞습니다. 개방 정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 연구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발전의 계기로 삼는 그 부분이 일본과 조선의 좀 큰 차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저희의 기술을 결국은 써먹고 이익을 얻은 건 일본이었다는 것이 좀 억울한 거죠. 저희로서. 네, 맞습니다. 이제 현대에 접어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산업혁명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는데요. 이 세계 경제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영국이 패권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데 이 영국이 그 성장할 수 있었던 이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영국이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15세기, 16세기 이때까지는 유럽의 후진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영국이 백년 전쟁에 패하면서 그 장미의 전쟁을 통해서 추고 왕가가 부상을 하는데 그때 헨리 7세가 등극을 하죠. 그러면서 사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클로저 운동이었어요. 네. 그게 사실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하면서 비판도 많이 당했지만 예.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영국이 모직물 산업의 중심지가 되거든요. 네. 산업이라는 게 처음으로 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사실은 칼레 해전에서 네. 무적 함대를 무찌르는 쾌거를 이루죠. 그러면서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 뒤에 명예혁명이 일어나죠. 명예혁명은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영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의회주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네. 사건입니다. 네. 결국 명예혁명을 통해서 윌리엄 3세가 잉글랜드 은행도 설립하게 돼서 금융시장을 유럽의 금융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네. 그 뒤에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네덜란드를 해상권에서 밀어내고 전 세계 해상권을 장악하고 네.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반 예. 위에서. 예. 그래서 결국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빅토리아 시대가 열리면서 영국의 최대 강국의 시기,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별명을 가진 때가 아마 이 영국의 최전성기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잉글랜드 은행, 중앙은행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파운드화가 이제 사실 달러화가 부상하기 전에 파운드화가 그 기축통화 역할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만큼 그 영국이 세계 금융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영국의 이 부상에 이어 또 떠오르는 나라가 이제 지금의 최강대국 미국입니다. 네. 예, 그 미국은 지금 뭐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해서 굉장히 이제 확고한 위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영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를 밀어낸 거는 이제 영국이고 이제 영국을 밀어낸 건 사실 미국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이 미국이 영국을 밀어낸 그 결정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역사적 계기는 남북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북전쟁은 남부와 북부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남부의 기존 세력을 대표하는 귀족 세력과 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르주아 북부 세력 간의 전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50년 동안 관세전쟁이란 걸 합니다. 이 관세전쟁을 결국은 관세를 물려야 북부의 제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남부는 엄청나게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간에 몇십 년 동안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터진 겁니다. 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결국 부르주아가 승리를 하면서 국가가 통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남북 전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은 일단 발전이 안 되는 게 이상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방적이고 관용적이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인재들이 전 세계로부터 몰려왔고요. 그리고 행운도 엄청나게 따라줬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 나폴레옹이 루이지애나 땅을 싼값에 팔고요. 아, 그렇죠. 뭐 캘리포니아도 싸게 사고 나중에 러시아가 또 알래스카까지 그냥 팝니다. 그런 진짜 무지막지한 땅들이 거저 굴러 들어왔거든요. 그런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미국 땅이 지금 말씀하신 시대에는 프랑스의 땅도 있었고 러시아의 땅도 있었고 굉장히 이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던 땅인데 그 땅이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강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 패권이 바뀌고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그 계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영국과 미국이 좀 그 패권이 바뀌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영국이 경제적으로 밀린 건 19세기 후반기에 이미 미국한테 경제적으로 밀렸고요. 아, 밀리고 있었다. 예, 이미. 그리고 20세기가 들었으면 독일한테 밀립니다. 영국은 이미 기득권 때문에 그리고 제국주의에 너무 매몰돼서 국내 산업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적 차원에서는 이미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네. 그게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 물자를 미국이 다 조달을 하고 그 미국이 그로 인해서 제조업이 더 산업이 성장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인 경제권을 다 갖게 되고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즈음에 끝날 즈음에 브레튼 우드 체제를 통해서 달러 패권까지 차지하면서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나라로 군림하게 됩니다. 예, 1944년부터 형성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지금 현재 8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이 이제 달러 패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슈퍼파워 미국의 위상이 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도 좀 나오고 있고 다극화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나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또 반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달러 패권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보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네. 제가 이제 기축 통화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기축 통화가 갖고 있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게 주조 차익이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100달러를 찍어내는데 50센트가 안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100달러를 생산해내면 200배의 이익을 얻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군주나 황제나 왕들이 화폐를 제작할 때 은에다 금에다 동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의 순도를 5% 이상 낮추면 95%가 자기께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사실 달러도 비슷한 거죠. 종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비교를 해보면 파운드는 금본위자하고 금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금이 있는 만큼만 파운드를 찍어냈지만 지금의 달러는 금하고 연결고리를 끊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거래가 편리하다든지 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외환 위기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외환 네. 위기로부터 자유롭고 또 이제 관성, 좀 네트워크 효과라고 영국이 경제의 패권을 놓친 이후에도 50년간을 파운드 패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44년까지. 네. 그만큼 이 패권, 그 기축통화의 패권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죠. 한번 형성이 되면. 네. 그래서 이 달러는 얼마든지 찍어내도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 경제 위기 때는 다시 가치가 올라가고 네. 사실은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 그런 화폐죠. 예. 그래도 미국은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페트로 달러라고 들어보신 것처럼 네. 사실 석유를 살 때는 달러로만 살 수 있도록 협정도 맺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도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러면서 자기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 사실 달러 패권이 언제까지 갈까? 그거를 제가 예측한다는 건 제 능력 밖이지만 네.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패권이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패권은 훨씬 더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달러 패권을 언제쯤 놓칠 거다. 지금 단계에선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극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중국이 뭐
경제력이 좀 커져서 중국의 그렇죠. 부상, 그다음에 이 국제 관계에서 그 중국과 러시아가 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우디라든가 이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대하는 모습들이 조금 과거와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상황에서 좀 나타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미중 패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과 이제 중국이 무역 분쟁을 통해서 서로 이제 갈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손보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다. 그 예전에 일본의 경제가 성장을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의 GDP의 70%를 넘으면 맞습니다. 미국이 한번 개입을 한다. 그때 그 플라자 협정이라는 맞습니다. 게 있었던 거고, 지금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에 거의 이제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압박을 넣어서 중국을 좀 누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미중 패권의 이제 경쟁이 그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뭐 1위가 될 것이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고요. 네. 제가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네. 힌들버거의 경제 강대국의 흥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보면 강대국의 쇠퇴는 좀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혁신과 도전 정신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기득권 세력, 그 다음에 렌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세 번째는 제조업과 상업이 쇠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강국이, 군사력을 가진 새로운 강국이 부상을 해서 그 나라를 추격하는데요. 그런 조건에 비추어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미국은 아직도 혁신과 도전이 뭐 실리콘밸리를 지속되고 중심으로 있습니다. 엄하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제조업이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은 사실 새로운 제조업들, AI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사실 항상 미국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미국 차지입니다. 세계 50대 기업의 반 이상이 지금도 미국입니다. 맞습니다. 또 새 강국이 부상을 했지만 미국의 군사력과 대항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런 조건으로 볼 때는 참 쉽지 않은 문제다. 네. 물론 세상의 변화가 빠르긴 하지만 미국의 패권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는 역시 AI의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그 그렇습니다. 강대국이 기울어지는 몇 가지 그 요인이 있는데, 혁신과 변화가 없을 때 기울어진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AI는 미국이 선도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미국의 그 패권, 미국의 경제를 넘어설 수 있는 나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감사님께서는 이제 중국에서도 좀 외교관으로도 좀 근무를 네.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 경제가 요즘 좀 불안하고, 좀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에서 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의 리스크, 중국 경제의 리스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당장 따라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중국의 리스크는 무엇일까 생각하면 가장 첫 번째는 저는 자율과 창의가 부족하다라고 좀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뭐 물론 중국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을 열고 아이디어를 열었던 건 항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율과 창의가 팽배해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일당 독재를 하고 있고 사상을 통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중국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안화에 대해서 위안화가 패권을 가지게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위안화가 패권을 가지려면 금융시장 자체가 열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패권을 가질 수 있죠. 아직 개방되지 않고 있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이 더 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원칙도 가져야 되고 또 포용성도 가져서 다른 약소 국가들도 좀 안을 수 있고, 네. 그런 때가 되어야 사실은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 과거와 현재 쭉 아울러서 역사와 돈에 대해서 이제 뭐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 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달러 패권을 가진 나라는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서 자기 패권을 지킬 수 있고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린다고 해서 그런 적이 있었고,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랬죠. 네,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미국이 또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제로 금리까지 가서 돈을 풀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달러를 풀면 달러가 휴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폐 타락으로 볼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화폐 타락이라는 게 로마 시대 때 이제 데나리우스 은화가 전형적인 화폐 타락의 전형이었거든요. 네. 네로 황제 때부터 동을 섞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은의 함량이 4%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네. 화폐 경제가 몰락하고 결국은 중세로, 그러니까 경제도 그런 장원 경제로 자급자족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사실은 이러한 그 금운하 시대 때 화폐 타락과 종이 화폐 타락을 비교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화폐 남발로 인한 화폐 타락은 개념상으로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하나 다른 건, 금융위기나 코로나 시대에 화폐를 찍어낸 것은 금융 불황, 그러니까 전체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찍어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경제 위기가 화폐를 많이 찍어내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화폐 발행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금융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달러가 엄청나게 풀리고 통화가 풀리면 결국은 그것이 인플레를 통해서 자산 가치가 급등을 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때 코로나 때 풀었던 막대한 달러가 지금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달러 가치에 대한 뭐 위기 얘기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가상화폐. 달러가 불안하니까 이제 가상화폐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앞으로의 화폐,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화폐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이제 저희 한은에서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좀 씁니다. 지금 네.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이제 화폐로서 기능보다는 이제 돈을 불리는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암호자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사실 법정 화폐로 인정한 국가가 엘살바도르하고 중앙아프리카 정도고, 대부분의 그 경제 국가들, 선진국 포함한 나라에서는 사실 그 공인에 대해서조차도 되게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 중앙은행이나 그 영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경제 국가들이 그 대신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 도입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 중에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가상화폐가 나오면서 사실 기존 화폐 금융 체계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뛰어들어서 CBDC라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일단 이제 중앙은행에 계시니까 보고서도 보셨고 하셨을 텐데,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대체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도 저희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가치가 유효하고, 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불 수단, 결제 체계 자체는 다양화되지만 새로운 화폐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중앙은행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좀 중앙은행, 특히 이제 한국은행이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은행이 원래는 이제 왕실, 그러니까 정부의 은행으로서 정부의 전진 자금을 댄다든지 네. 그 정부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영란은행으로 시작해서 은행권을 발행하면서 네. 원활한 통화 공급, 그로 인한 물가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출발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이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로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지금도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금융시장 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그걸 목표로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금융도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핀테크 산업이라든지 인터넷 뱅크라든지 그게 일상화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중앙은행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 한국은행도 최적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방안 이거를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네. 이를 위해서 대외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경제와 금융, 돈의 흐름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님 덕분에 경제 지식의 한 스푼을 또 뜰 수 있던 시간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학창 시절에 들었던 역사 이야기가 어떻게 돈의 흐름과 결부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